신혼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아직 뜨거운 미역국과 구운 계란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밥알을 살짝 뒤집으며 먼저 입을 열었다. 영주야, 새 며느리는 집안 풍속을 배워야지. 앞으로 새날 동안 이 방문 앞에서 꿇고 있어야 해. 그래야 나중에 집안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나는 수저를 놓는 손이 살짝 멈췄다. 결혼식 전날 시어머니가 새 며느리는 겸손해야 한다고 말할 때는 단순히 예절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엄청난 요구가 나올 줄은 몰랐다. 남편 민준이 쳇바퀴를 돌리며 엄마, 오늘 영주 아버지께 전화할 약속도? 라고 말려보지만 시어머니가 눈을 돌려 민준을 쳐다보자 그 말은 중간에 끊겼다. 이 집은 내가 지휘해.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다. 시아버지는 그냥 먹는 걸 계속하며 눈을 피했고 민주는 나에게 눈짓하며 잠시만 참아줘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방문 옆에 놓아둔 검은색 수화물을 들어 올렸다. 그 안에는 결혼 전 부모님께 받은 시집살이 1,0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과 현금이 모두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가 뭐 하려고? 그 짐을 내려라고 소리치자 나는 그냥 문을 열었다. 세 날 동안 꿇는 건 불가능해요. 이 돈은 제 부모님의 피땀이니 제가 가져가야 해. 내 목소리는 의외로 평온했다. 시어머니가 충격받아 입을 벌린 채 멈춰 있고 시아버지는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민준이 영주, 너 정신 나갔어? 라고 외치며 따라오려 했지만 나는 이미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다. 아파트 앞길에서 택시를 불렀을 때 뒤로 민준의 외침이 들렸다. 하지만 택시가 움직이자 그 소리도 점점 멀어졌다. 거울 속으로 아파트 현관을 보니 시어머니가 민준을 붙잡고 무언가를 외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예전의 자신만만함이 아닌 갑자기 무언가를 잃은 놀라움만 가득했다. 나는 택시 창문을 닫고 앞으로 갈 길을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제 자신을 지키는 시간이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을 때 내 핸드폰은 이미 민준의 문자가 16통, 전화 기록이 4번 쌓여 있었다. 너 어디 가고 있어? 미쳤어. 돈 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해? 엄마가 울고 있어. 빨리 돌아와. 메시지 내용은 점차 긴장감이 높아졌지만 나는 단순히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다. 운전사가 짐을 내려주는 걸 도와주며 부부싸움이라도 생기셨어요? 라고 살짝 묻자 나는 그냥 미소만 지으며 돈을 지불했다. 입구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며 걸어들었을 때 뒤로 아주 멀리 아파트 단지 출입구 방향에 누군가 서 있는 듯한 희미한 모습이 보였다. 아마도 민준이나 시어머니의 친척일 테지만 그들은 용기를 내어 다가오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이 아파트는 결혼식 2주 전에 미리 3달분 세금을 내고 빌린 곳이었다. 당신은 그냥 혹시나 필요할 때를 대비했는데 생각보다 금방 쓸 일이 생겼다. 문을 열고 수화물을 안으로 옮기자마자 먼저 통장을 꺼내 확인했다. 1,000만 원이 한 푼도 모자라지 않게 잘 담겨 있었다. 이 돈은 부모님이 나의 결혼 준비로 모은 모든 저축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그냥 집안 경비로 쓰겠다고 말하며 압박했을 때부터 내 마음속에 거부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다. 핸드폰을 다시 보니 민준이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가 있었다. 우리 집 계좌 확인해봤는데 너 결혼 전에 우리랑 묶어둔 계좌도 접근 못하겠어. 너 한 거지? 이 문자를 보고 나서야 나는 살짝 웃을 수 있었다. 그 계좌는 시어머니가 결혼 후 함께 관리하자며 강요해서 만든 건데 나는 미리 변호사에게 만약 불상사가 생기면 이 계좌를 잠가달라고 부탁해 둔 것이다. 방 안에 앉아 물을 마시며 생각했다. 시어머니는 이제 집에서 돈을 세보고 그 다음엔 나를 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쓸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들보다 한 걸음 앞서 있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공식적으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나는 결코 이대로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아침 10시 정각. 나는 변호사 김 선생님의 사무실 앞에 섰다. 지난주에 계좌를 잠궜을 때 김 선생님께 혹시나 추가 절차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는데 이제 그 시간이 온 것이다. 사무실 문을 열자 김 선생님은 이미 내 파일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박영주 씨, 어제 저녁 민준 씨가 사무실로 전화를 왔어요. 제 아내가 무리하게 계좌를 잠갔어요라고 항변했는데 당연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님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확실했다. 나는 가방에서 지난해 여름에 찍은 사진들을 꺼냈다. 그것은 민준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받은 공급업체의 빚 증빙서였는데 당시 나는 민준과 데이트하며 식당에 놀러 갔을 때 창고 안에 버려진 서류 더미에서 발견하고 속으로 찍은 것이다. 이 증빙서 날짜는 작년 11월이네요. 당시 박 씨는 아직 결혼 전이셨죠.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김 선생님은 사진을 확대하며 살펴보았다. 민준 씨가는 결혼 전에 식당 경영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 증빙서를 보면 당시부터 500만 원 넘게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결혼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것이므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결혼 전에 부모님께 민준 씨가 상황을 좀 더 확인해 보세요라고 말씀받았지만 당시 민준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갔었다. 그래서 이 증빙서를 발견했을 때 비록 의심했지만 결혼하면 잘 해결될 거다고 스스로를 속였던 건 후회스러웠다. 그럼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나는 묻자 김 선생님은 법적 고지서 양식을 보여주었다. 먼저 민준 씨가의 법적 고지서를 보내 명예훼손과 사실 숨김에 대한 책임을 묻고 동시에 이혼 청구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가지고 계신 1,000만 원 시집살이는 박 씨의 개인 재산이므로 그들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사무실을 나올 때 핸드폰에는 시어머니의 미접례 전가 3번 더 추가되었다. 나는 그냥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길을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결코 느슨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다. 다음은 그들에게 고지서가 도착했을 때의 반응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추고 문이 열렸을 때 민준이 복도 끝에 기대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눈 밑에 검은 자국이 깊게 새겨져 있고 평소 잘 차려입던 셔츠도 구겨졌다. 나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너 드디어 왔어. 민준이 일어나며 걸어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어색했고 목소리도 거칠었다. 나는 열쇠로 문을 열자마자 안으로 들어갔고 그는 뒤따라 밀려들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답답해졌다. 돈을 내놔. 그리고 엄마에게 가지고 가서 사과해. 민준이 테이블을 쳤다. 그 소리가 창문을 울렸다. 우리가 식당에 공급업체들이 모여 있어? 계좌가 잠겨서 돈을 내지도 못하고 너 이렇게 해서 우리를 망치려고. 나는 의자에 앉아서 말했다. 그 식당은 결혼 전부터 500만 원 넘게 빚을 지고 있었잖아. 너희는 그걸 다 숨겼다. 내가 시집살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온 걸 알고 그걸 빌려서 빚을 갚을 생각이었잖아. 그게 뭐 어때? 부부란 거 서로 도와야지. 민준이 소리치며 다가왔다. 엄마가 3날 동안 꿇으라고 한 건 그냥 형식이었어. 너 왜 이렇게 심술이 세냐? 돈 가지고 도망가면 너도 좋아? 내 부모님도 얼굴을 못 드러내게 될 거다. 내 부모님도 얼굴을 못 드러내게 될 거다는 말을 듣자 나는 무심히 옷 주머니 안에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켰다. 화면에 녹음 중이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었다. 이걸 모른 민주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빨리 돌아가.
그렇지 않으면 난 내 회사에도 가고 친구들에게도 말할 거다. 너가 어떻게 결혼 다음 날부터 남편을 버리고 돈을 가져가고 도망가는지 다 퍼뜨릴 거다. 그러면 너 아무데도 못 갈 거다. 그의 위협적인 말이 계속될 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바로 옆집 할머니가 문틈을 살펴보며 아가씨, 괜찮아. 시끄러워. 라고 묻는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이따가 다시 와. 너 잘 생각해봐. 그는 긴장스럽게 주변을 둘러보고 문을 세게 닫고 갔다. 민준이 떠난 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저장했다. 그의 욕설과 위협, 그리고 식당빚에 대한 은근한 인정이 모두 담겨 있었다. 나는 이 파일을 김 선생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작성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나에게 저지른 명예훼손과 위협에 대한 또 하나의 확실한 증거였다. 방안이 다시 고요해졌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빨리 뛰고 있었다. 이제 그들과의 싸움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단계에 왔었다. 김 선생님에게 녹음 파일을 보내고 나서 3시간 만에 내 카톡 단체 채팅방 하나가 폭발적으로 활동했다. 그것은 시어머니 측 친척들이 모두 모여있는 김가 대가족 채팅방이었다. 결혼식 때 시어머니가 강요해서 들어갔지만 나는 한 번도 말을 안 한 채 읽기 전용 상태였다. 채팅방 상단에 시어머니의 긴 메시지가 고정되어 있었다. 모두들 안녕하세요. 제 며느리 박영주가 결혼 다음 날 갑자기 시집살이 1,000만 원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평소엔 순진해 보였는데 원래부터 이런 속셔 속인 사람이었나 봐요. 민준이 아파트에서 찾아갔는데도 안 돌아오고 심지어 공동 계좌까지 잠궜어요. 이제 식당이 망할 지경이에요. 어떻게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메시지 아래엔 시어머니의 친자매들이 어이가 없다. 이런 며느리 어떻게 구했어 민준아 너도 너무 순했다 같은 말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심지어 아직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증조 할아버지까지 불효한 녀석이라고 적어놓았고 시어머니는 그 아래에 눈물 이모티콘을 여러 개 달았다. 나는 화가 나서 손이 떨렸다. 결혼 전엔 영주야, 너를 딸처럼 대해줄게라고 속삭이던 입으로 이제는 나를 속인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격렬하게 감정을 내보이기보다는 먼저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살펴봤다. 김대식 할아버지, 이순자 이모, 박철수 삼촌. 이들 중 3명은 결혼 준비 기간에 시어머니가 돈 좀 빌려주세요라고 말했던 사람들이다. 당시 시어머니는 식당 확장을 하려는데 잠시 부족해서라고 핑계를 대었지만 지금 보면 그 돈도 빚을 갚는 데 썼을 것이다. 나는 이 3사람에게 각각 익명으로 카톡을 보냈다. 내용은 단순했다. 김가 식당이 작년 11월부터 500만 원 넘게 공급업체 빚을 지고 있습니다. 증빙사진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난번 법무사 사무소에서 보여줬던 빚 증빙서 사진을 하나씩 넣었다. 아무런 설명도 추가하지 않았다. 보낸 지 20분 만에 김가 대가족 채팅방이 갑자기 고요해졌다. 그 전까지 쏟아지던 비난의 말들이 하나도 없어졌고 시어머니가 아무도 안 말해요? 라고 물어봐도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금방 전에 불효한 녀석이라고 썼던 증조 할아버지도 메시지를 삭제했고 시어머니의 친자매들도 입을 다무는 듯이 아무 소식이 없었다. 나는 채팅방 알림을 끄고 화면을 잠궜다. 이것이 바로 시어머니가 원한 대중의 편인 줄 알았지만 그들도 결국 돈 문제에 가장 민감하다는 걸 잊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지금 아마 채팅방이 고요해진 이유를 모르고 당황해 있을 것이다. 혹은 그 3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반응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첫 번째 반격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제 다음은 증거를 더 확보하는 일이었다. 나는 친구 수진에게 카톡을 보냈다. 언니, 제가 말했던 민준 가족 전 아가씨 연락처 좀 줘.
그녀는 아직 시어머니 가족의 비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다음 단계에 필요한 인물이었다. 수진이 보모 이복자 할머니의 연락처를 보내준 건 채팅을 보낸 지 1시간도 안 됐을 때였다. 언니, 이 할머니 작년에 민준 가족에서 그만뒀어. 당시 급여를 3개월 동안 안 받고 갔어서 마음에 안 좋아하셨어. 아마 협조해 줄 거예요. 수진의 메시지 뒤에 이복자 010XXX 라고 적힌 번호가 함께 왔다. 나는 즉시 이복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노후하지만 힘이 있었다. 누구세요? 라고 묻자 나는 자신을 소개하고 민준 가족에서 당신이 받은 피해에 대해 들어보고 제가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 증언을 구하고 싶다고 솔직히 말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럼 30분 뒤 시청 앞 카페에서 만나자고 말했다. 카페 창가에 이복자 할머니가 먼저 앉아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재킷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고 앞에 놓인 물은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있었다. 나는 앉아 커피를 시키자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박영주 씨,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3날 동안 꿇으라고 시켰다고 들었다. 그 집엔 그런 풍속이 아니다. 그냥 당신이 시집살이를 가지고 왔어서 눈독 들이고 싶었을 뿐이야. 이 말을 들자 나의 심장이 한 번 쿵 떨어졌다. 그래서 그런 것이었다. 시어머니의 엄청난 요구는 단순히 예절 문제가 아니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다. 그 집 식당은 작년부터 잘 안 됐어. 시어머니는 매달 공급업체에게 핑계만 대고 내 급여는 이제 곧 줄게라고 말하며 계속 미뤘어. 3개월 급여는 총 150만 원이야. 나중에 그냥 포기하고 왔어.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이건 시어머니가 급여를 못 주겠다고 적어준 증명서야. 손자도 서명했. 노트 속엔 시어머니와 민준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내가 단순히 집안일뿐만 아니라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처럼 일하게 했어. 저녁 10시까지 일하고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했는데 추가 수당은 한 푼도 안 줬어. 민준이도 그런 걸 보고 아무 말 안 해. 그 집엔 아내나 며느리, 노비가 다를 게 없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녹음했고 증명서도 사진으로 찍었다. 할머니, 이 증거로 시어머니를 고소할 수 있어요. 급여 미지급과 노동 착취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그들에게 응징을 받게 하고 싶어. 필요하다면 법원에 나가도 된다고 확신적으로 말했다. 카페에서 헤어질 때 나는 이복자 할머니에게 150만 원을 건네고 싶었다. 하지만 할머니가 단호히 거절했다. 이 돈은 시어머니에게 받아야 해. 당신은 제 증거로 자신을 지켜라. 아파트로 돌아온 후 나는 김 선생님에게 이복자 할머니의 증언 녹음 파일과 급여 증명서 사진을 모두 보냈다. 금방 뒤에 김 선생님의 메시지가 왔다. 박 씨, 이 증거들로 명예훼손과 사실 숨김, 그리고 이복자 할머니의 급여 미지급을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승산이 매우 높아졌어요. 나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봤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나도 언젠가 이런 평온을 되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 싸움을 끝내기 전까지는. 나는 핸드폰을 꺼내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메모를 시작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나를 무시할 수 없었다. 수진이 민준의 집 식당 완전히 망한 것 같아라고 카톡을 보낸 건 새벽이었다. 나는 잠을 깨고 메시지를 읽으며 눈을 비벼봤다. 수진이 사는 동네가 시어머니의 집 식당과 가까워서 매일 출근할 때 그곳을 지나간다. 아침부터 식당 문 앞에 공급업체 3명이 기다리고 있어. 상품을 안 받아주고 돈도 안 내니까 소리치고 있어. 시어머니는 눈물 흘리며 핑계만 대는데 아무도 안 믿어.
수진이 이어 메시지를 보냈고 뒤에 식당 앞을 찍은 사진도 함께 왔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헝클어진 머리에 옷도 잘 차려입지 않았고 한 공급업체 남자가 손을 치켜들고 있는 모습이 선명했다. 나는 아직도 그들과 연락처가 남아있는 공급업체 중 한 사람에게 전화가 왔다는 걸 기억했다. 그 사람은 작년 식당에서 채소를 공급했고 결혼식 때도 초대장을 받았었다. 박영주 씨, 제가 민준이랑 얘기했는데 계좌가 잠겨있다고 하네요. 우리들 공급금 총 300만 원인데 이 돈 좀 해결해 주세요. 식당 문을 닫으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하니까요? 제가 이미 민준의 집과 관계를 끊었어요. 법적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내가 명확히 말하자 공급업체는 한숨을 내쉬며 그럼 어쩔 수 없네요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을 예상했지만 아직도 찝찝한 마음이 남았다. 그래도 이건 그들이 스스로 만든 결과였다. 오후에 김 선생님으로부터 법적 고지서가 시어머니의 집에 도착했다는 통보가 왔다. 민준 씨가 사무실에 와서 소리치다가 갔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항변하지만 증거 앞에 입을 다무고 갔어요. 김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는 민준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지 상상했다. 평소엔 내가 처리할게라고 자신만만했지만 진짜 문제가 생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겠다. 저녁에 수진이 또다시 연락을 했다. 이번엔 시어머니의 집에서 싸움이 심하게 벌어졌다는 소식이었다. 식당에서 돌아온 뒤 민준이랑 시어머니가 큰 싸움을 냈어. 민준이 엄마가 왜 영주를 3날 동안 꿇으라고 시켰어? 그래서 돈을 가지고 도망갔잖아라고 소리치고 시어머니는 너도 잘못 없어? 너 때문에 그녀를 사귀고 결혼했잖아라고 되받아쳤어. 수지는 이우환 집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줬다. 결국 시어머니가 민준이 얼굴을 세게 때렸고 민준이 울면서 이 집에서 못 살겠다고 외치고 나갔어. 문서 지금도 안 돌아왔어. 나는 방 창문을 보며 생각했다.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모르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했던 일, 결혼 전에 숨긴 빚, 결혼 다음 날 내린 무릎 꿇기 명령, 그리고 지금까지 한 비난과 위협을 생각하면 아무런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시어머니 집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붕괴됐고 가족 관계도 깨졌다. 이는 그들이 자초한 결과다. 나는 핸드폰을 잠그고 이불에 누웠다. 내일은 이혼 소송에 대한 세부 내용을 김 선생님과 상의해야 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이 싸움을 끝내고 나면 정말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지금 겪는 모든 건 미래의 나를 위해 견디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격려했다. 민준이 나에게 다시 연락한 건 그가 시어머니에게 맞고 집을 나온 다음 날 새벽이었다. 이번엔 카카오톡이 아니라 직접 전화를 걸었고 목소리엔 예전에 없던 슬픔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영주, 만나줘. 마지막으로. 나는 아침 9시 이전에 만났던 카페 또 다른 지점을 약속했다. 그곳은 시어머니가 절대 찾아오지 않을 동네이었고 사람이 적어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었다. 민준이 카페에 도착했을 때 눈 밑엔 검은 자국이 더 깊어졌고 왼쪽 뺨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때린 흔적이었다. 미안해. 그는 앉자마자 먼저 말했다. 이 세 글자가 나에게 너무나 생소했다.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 3날 동안 꿇으라고 한 건 그냥 너를 다스리려는 생각뿐이었어. 그럼 빚을 숨긴 건 또 왜? 내가 차갑게 묻자 민준이 고개를 떨구었다. 식당이 망할까 봐 겁이 났어. 너를 잃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건 변명이 아니야. 그는 잠시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다. 그 눈에는 애원이 가득했다. 영주, 이혼해도 돼. 하지만 그 1,000만 원 시집살이에서 300만 원만 나눠줘. 식당 빚을 좀 갚고
엄마도 안정을 시켜야 해. 그리고 너를 고소하는 법적 절차도 취소해줘. 나중에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 정말로. 너는 아직도 그 돈 때문에만 왔어? 내가 웃음을 참지 못했다. 이제 와서 애원하는 거야? 내가 나에게 위협했을 때, 시어머니가 나를 사기꾼으로 몰아갔을 때 이런 생각은 안 났어? 민준이 급하게 말했다.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지금은 진심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해. 너를 돕고 싶어. 그리고 나도 살고 싶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 속 진심을 하나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자신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심만 느껴졌다. 나는 미리 켜둔 핸드폰 녹음 기능을 확인했다. 그가 말한 모든 걸 녹음하고 있었다. 이 대화 내용을 시어머니에게 보내줄게. 내가 말하자 민준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뭐? 너는 또 녹음했어? 네. 나는 카톡을 열고 방금 녹음한 파일을 시어머니에게 직접 보냈다. 이제 내가 진심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시어머니가 판단할 거야. 민준이 카톡 화면을 보고 갑자기 일어났다. 박영주, 너 정말 심술이 세다. 그는 테이블을 세게 쳤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받자 급격히 억눌렀다. 나는 이제 너랑 아무 관계 없다. 그는 원망스럽게 나를 쳐다본 뒤 카페를 뛰어나갔다. 나는 혼자 남아 커피를 마셨다. 금방 뒤에 시어머니의 폭발적인 문자가 왔다. 박영주, 너 때문에 민준이도 내 말을 안 듣고 집이 망하게 됐어. 너 이 천덕없는 녀석. 문자는 16통이 넘었다. 나는 그냥 문자를 삭제했다. 이제 그들의 분노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민준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이는 이혼 소송에서 나에게 더 유리한 위치를 마련해 줄 것이다. 나는 카페에서 나와 햇살을 맞았다. 오늘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었다. 시어머니의 폭발적인 문자가 멈춘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부모님의 전화가 왔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긴장되어 있었다. 영주야, 너 시어머니가 우리 집 앞에 왔어. 친척들 몇 명 데리고 와서 마당에 앉아 울고 있어. 나는 심장이 쿵 떨어졌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생 차분하게 살았는데 이런 수치적인 일을 겪게 만들어버렸다는 게 마음이 아팠다. 아빠, 제가 지금 갈게요. 절대로 말리지 마세요. 내가 급하게 운전석에 앉았고 30분 만에 부모님 댁에 도착했다. 집 앞마당에 정말로 시어머니와 4명의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마당 벤치에 앉아 양복 치마를 당겨 울고 있고 옆에 서 있는 할머니들은 어이가 없다. 딸을 이렇게 키웠어. 라고 말하며 부모님을 향해 돌아쳤다. 이웃 사람들도 문틈을 살펴보고 있어 부모님의 얼굴이 온통 빨개졌다. 김 여사님, 이리 와서 할 일이야? 내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나에게 달려들려고 했다가 아버지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김 여사,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결혼 다음 날 무릎 꿇게 시키고 시집살이를 뺏어가려고 했잖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들었다. 시어머니가 그건 오해야. 나는 그냥 며느리를 가르치려고 했을 뿐이야. 영주가 갑자기 돈 가지고 도망갔어. 라고 소리치자 아버지가 손잡이에 걸린 USB를 꺼냈다. 이건 결혼식 전에 너가 우리 집에 와서 시집살이 1,000만 원을 꼭 받아야 한다고 말한 녹음이야. 이 돈이 없으면 민준이랑 결혼 못해라고 말한 거 잊었어? 아버지는 TV에 USB를 연결했다.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명확한 목소리가 나왔다. 영주 부모님, 우리 민준이 혼자 식당 운영하느라 힘들어. 시집살이는 1,000만 원은 꼭 줘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이 결혼은 취소할 수도 있어. 현장이 갑자기 고요해졌다. 시어머니가 말했던 그냥 형식이었어는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그건 이라고 말을 더듬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를 데리고 온 친척들도 고개를 돌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웃 할아버지가 이런 거 할 거면 애초에 결혼하지 말았어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들도 그래 맞아 너무 심하다라고 동조했다. 이제 이 집에서 나가.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향해 손짓했다. 영주와 민준이 이혼할 거고 법원에서 너희가 한 잘못을 청산할 거다.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마.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이리 와서 도와줘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뒤로 물러섰다. 결국 시어머니는 혼자 홀로 마당을 나갔다. 그녀의 등은 예전의 자신만만함이 아니라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친척들도 죄책감에 찬 표정으로 따라 나갔다. 이웃 사람들이 영주야, 잘 지내라고 말하며 돌아갔고 부모님은 나에게 다가왔다. 어머니가 나의 어깨를 안으며 아가야, 신고했어라고 말했을 때 오랫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겨우 참았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잘못한 건 너 아니야? 아버지가 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 아무 걱정 마. 나는 부모님과 함께 안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마당의 햇살이 따뜻했고 오랫동안 쌓인 긴장감이 드디어 풀렸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은 건 법원에서 마지막 판정을 받는 일뿐이었다. 저녁 나는 김 선생님에게 내일 법원에 갈 준비를 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법원 개업식이 시작되는 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아버지가 건네준 물컵을 살짝 움켜쥐었다. 법정에 민준과 시어머니가 같이 섰는데 시어머니는 검은색 옷을 입고 머리를 낮추고 있고 민준은 계속 법관을 쳐다보며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김 선생님은 내 옆에 앉아 증거 목록을 마지막으로 확인했고 눈짓으로 안심하세요라고 말해주었다. 재판은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김 선생님은 이복자 할머니의 증언 녹음, 빚 증빙서, 민준의 위협 녹음, 그리고 시어머니가 1,000만 원 시집살이를 강요한 녹음까지 하나하나 제시했다. 시어머니는 가끔씩 거짓말이야라고 소리치지만 증거 앞에 아무런 반박이 힘들어 보였다. 민준은 그냥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법관이 질문할 때도 대답이 서투르게 나왔다. 판결을 선고한다. 법관의 명확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피고인 김모, 이모는 원고 박영주 씨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 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원고의 시집살이 1,000만 원은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며 피고인 측은 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이혼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허가한다. 법관이 마지막 단어를 끝냈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건 불공평해 라고 소리치며 넘어지려다가 민준이 붙잡았다. 법관이 경찰관에게 신호를 보내자 그들은 허탈하게 법정을 떠났다. 민준이 나를 돌아보는 순간 그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지만 나는 그냥 시선을 돌렸다. 이제 그와 나는 아무 관계가 아니었다. 이후 법원 복도에서 이혼 합의서를 서명했다. 민준이 펜을 들고 손이 떨렸다. 영주,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냐? 그는 마지막으로 묻자 나는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합의서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다. 신혼집 마련 자금 1,000만 원은 전적으로 나의 소유이며 민준가의 모든 빚과 나는 무관하다. 서명이 끝나는 순간 김 선생님은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와 함께 법원을 나왔을 때 저녁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켰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먹자고 아버지가 말하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보니 수진이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가 식당에 부동산 중개인들이 왔어. 정말로 팔고 있는 것 같아.
뒤에 첨부된 사진 속 식당 문에는 매매 중이라는 붉은색 간판이 걸려 있었다. 다음 날 나는 1,000만 원 신혼집 마련 자금을 부모님과 함께 관리하는 저축 계좌에 넣었다. 이 돈으로 제가 작년부터 준비했던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릴 거예요. 내가 말하자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아가야, 잘할 거야 라고 말했다. 결혼과 관련된 모든 물건들은 박스에 정리해서 기부했고 민준이 준 반지도 은행 금고에 맡겼다. 과거의 흔적을 모두 정리하는 느낌이 좋았다. 일주일 뒤 나는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표를 샀다.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이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릴 때 아버지가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껏 겪었던 아픔과 분노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나를 묶어두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다.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 너머에는 붉은 노을이 펼쳐져 있었다. 결혼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사흘 동안 꿇어라고 말했을 때 나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수화물을 들어올린 그 결단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가 존재할 수 있었다. 1,000만 원 신혼집 마련 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나를 구해준 구명조끼였다. 시어머니와 민주는 나에게 아픔을 줬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찾는 기회도 줬다. 이혼은 패배가 아니라 잘못된 관계에서 벗어나는 해방이었다. 제주도 공항에 도착했을 때 신선한 바람이 불었다. 부모님과 함께 항구 쪽으로 걸어가는 길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과거는 이제 뒤로 남겼다. 앞에는 내가 만들어갈 평화롭고 자유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이겨온 진정한 승리였다. 이야기 끝.